자, 오늘은 역시 뭐 작년부터 우리 시장, 우리 증시의 뭐 가장 주인공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2차전지 배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된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배터리가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죠? 예, 뭐 사실 작년부터 보면 이렇게 나빴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뭐 좀 뭐 이렇게 주춤하다 정도 있었지 뭐 크게 아니다. 중간에 빠지긴 빠졌었죠, 배터리. 중간에 이제 빠졌던 거는 네. 아마 LG 엔솔 상장하고 수급적인 이슈, 네. 그 다음에 좀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 소재 가격들 오르면서 약간 걱정들이 좀 있으셨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그 와중에도 소재 업체들 주가는 또 좋았기 괜찮았죠? 때문에 뭐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네네. 이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 쪽으로는 굉장히 큰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역시 중요한 뭐 메시지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고유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를 운행했을 때 이제 자동차를 운행할 때보다 네. 뭐 연료 가격만 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뭐 다른 이제 소모성 자재들 빼고 연료 가격만 비교했을 때 연간으로 미국 한 자동차 승용차 한 대가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연비가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근데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2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까지도 이제 연료 비용에서 아껴질 거라고 생각하기 개인 때문에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 보급을 좀 확대를 해서 가정의 에너지비를 좀 낮추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똑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 가스 가격도 지금 10불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MMBTU당 10불 가까이 갖고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까지 좀 뭐 역사상은 아니고 셰일 가스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아마 최고 수준까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데,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 원가가 가스나 이런 화석 에너지 발전 원가보다 싸졌기 때문에 네. 태양광 발전을 이제 또는 풍력이나 이런 발전을 좀 확대를 해서 또 가정에 이제 전기요금을 좀 낮춰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딱 그냥 법원만 봐서는 뭐야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정 내 뭐 직접 이용자들의 에너지 이용 단가를 좀 낮춰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쪽에서 온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걸 이제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건지. 저희가 보기엔 일단 대체적으로 플러스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85%가 이제 에너지 안보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게 배터리랑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구를 좀 가져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우려되는 국가로부터 그 미네랄, 그러니까 크리티컬 미네랄을 이제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배터리 컴포넌트를 이제 공급받을 경우에는 그 이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엔티티라는 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저희가 꼭 어디다라고 말을 안 해도 되게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뭐랄까 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법안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거기 안에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죠.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 네. 그런데 글로벌하게 보면 배터리 시장은 한국하고 중국이 양분하고 있고 한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어야 또 배터리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 등에서 나온 소재나 원료가 들어간 혹은 뭐 그 원료로 만든 무슨 모듈 같은 거를 탑재한 배터리나 자동차에는 돈 안 준다. 네, 보조금 안 주겠다. 보조금 안 주겠다. 네네.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뭐 그 비중을 이제 그건 이제 안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산 소재 원료를 안 쓰는 2차 전지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원소재들이 중국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메탈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뭐 소재에 따라서는 뭐 전 세계 이제 점유율 한 60%에서 뭐 70~80%까지 되니까요. 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좀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에 법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나 또는 이제 미국과 FTA 맺어진 국가로부터 그 광물이 extracted or proc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출되거나 처리될 경우에만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마이닝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채굴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채굴까지는 괜찮고 네네. 그걸 갖고 와서 뭔 처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생산하는데 손이 좀 가고 뭐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건 괜찮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재련이라는 것들을 FTA 맺어진 국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재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쇠로 비유하자면 철광석을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건 괜찮고 그렇죠. 그 철광석으로 이제 철 재련해 갖고 쇠 뽑아서 수출하는 거 이건 괜찮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피해갈 구멍들이 좀 있긴 하겠네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100%는 아니고 또 그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부터 이제 받을 경우에 보조금 제외되는 게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또 시간이 남아 있죠. 2025년. 네, 맞습니다. 네, 한 2년 반 뭐 이 정도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때까지 좀 준비하면서 좀 수입처도 약간 좀 다변화하고 이러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재련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나 이런 업체들도 리튬 정광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리튬을 추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호주에 이제 재련하는 이제 시설들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고 뭐 캐나다나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들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뭐 상당히 좀 준비가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미국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은 필요할 거고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뭐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절대 극복 못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미국의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뭐랄까 이 느낌적인 느낌은 그냥 중국 배제가 진짜 목표인지 아니면 미국 자동차 업체 예를 들면 포드나 뭐 GM 등이 있겠죠. 요런 데를 살리는 게 진짜 목적인지가 약간 헷갈리는데 후자 쪽이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법안 내용 뭐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우리나라 업체까지도 약간 배제시키는 게 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면상 목적은 그냥 중국 배제 정도가 이제 이 법안의 목적인 것 같지만 실제 목적은 혹시 그냥 미국 업체 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또 별로 좋을 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이건 그들의 편의에 따라 바꿔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거의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거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목적인 거고요.
미국 업체들이 이제 유리하게 짠 거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같이 보지 약간 이제 연계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과거에 이제 석유의 시대 때 이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사실 에너지 안보를 지켰던 거죠.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우리가 뭐랄까 조금 우려스러운 국가로부터 특정 이제 밸류체인의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 형 유사시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포린 엔티티 오브 컨선으로부터 받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이자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강화했던 거랑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어떤 어려워진 그 자동차 산업들을 살리는 것도는 그거와는 살짝 별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살려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뭐 두 가지 목적을 저는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 내에 안정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업체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4680 배터리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면 누가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마땅한 대안은 당장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그 배터리 업체 가운데 이제 이건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배터리 업체보다 이거 약간 뭐 정치적인 게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배터리 업체가 있다면 더 조금 더 마음 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기술력이라는 게 파나소닉과 뭐 LG엔솔 혹은 뭐 삼성 SK 등등이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면 어차피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 공장을 차라리 더 짓게 하는 게 미국에 좀 더 마음이 편한 건 아닐까 하는 또 쓸데없는 걱정? 뭐 그거는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거의 무차별하지 않나 생각. 누구든지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배터리 업계가 지금까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라는 데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이제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배터리 바틀렉 뭐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파나소닉하고만 했었으니까 여러 번 얘기했었고 충분히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좀 다변화해 오면서 많은 배터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파나소닉이 미국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런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그랬었더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죠. 한데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그 기회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배터리주를 좀 담고 있습니까? 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배터리 소재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셀 업체들까지 좀씩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이런 법안이 또 중요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페네트레이션이 1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평균이 이제 합산이 10%긴 하지만 중국하고 유럽은 이미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를 넘지 못하는 국가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페네트레이션이 지금 5에서 6%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캐치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인데 미국 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차별적인 성장이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나 이제 뭐 가격 측면에서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누가 이제 패권을 제일 갖고 있나를 보면 현재는 이제 테슬라가 역시 뭐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제일 그 패권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 배터리 뭐 어떻게 지금 수급하고 어떤 정도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테슬라 얘기부터 좀 먼저 살짝 하고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테슬라는 일단 4680 배터리 이제 자체 이제 생산하는 것들을 이제 뭐 2, 3년 전에 이제 배터리데이 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뭐랄까 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양산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거로 좀 보여지고요. 자체적으로 그 이제 데모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산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파나소닉으로만 이제 배터리를 받다가 테슬라도 밸류 체인이 뭐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생산 공장 자체가 글로벌하게 이제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좀 다변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TL한테도 배터리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LG 에너지솔루션한테도 이제 배터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베를린 공장도 좀 이제 계속적으로 램프업이 될 텐데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국내 업체들한테 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이제 텍사스 공장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램프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올해 연초 정도에 이제 LG 엔솔에서 오창 공장에서 일단 4680 배터리를 계속 증설하는 걸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될 텐데 향후에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것 중에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 일부 원통형 배터리 공장 일부를 LG가 투자 검토를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한번 이제 주가가 출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재검토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존의 2670 배터리였는데 4680 배터리 쪽으로 가면서 테슬라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크게 보면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나라에서 LG 그 다음에 중국의 CATL과 BYD를 양쪽으로 모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까지 해서 공급처를 이제 가져가고 있고 일부 자체 생산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이제 비중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CATL이나 BYD 비중이 좀 높아 보이는 게 그 1분기 실적 발표 때였나? 이제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기에 자기들이 최근에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LFP 배터리를 이제 장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로 미루어 짐작컨대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게 중국 업체들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또 미국 테슬라 갖고 있는 팩토리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샹하이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 내에서 거의 50% 정도는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이제 원통, 각형, 파우치 뭐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향후의 전망은 어떤 배터리 셀 유형이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 같고 성장성이 있고 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까요? 저희가 뭐 4월달에 리포트를 낼 때 향후에 원통형 배터리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기존에는 이제 장점이 있었던 거는 이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이제 배터리 팩으로 해서 자동차 어떤 플랫폼 안에 넣게 되면 원통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가 높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다른 업체들은 안 썼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그 전기차 그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좀 앞섰다. 저희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좀 더 커지면서 원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도 당연히 좋아지고 원가 낮아지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차세대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플랫폼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좀 더 개선된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향후에 좀 더 커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향후에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원통형 배터리 원래 싸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4680 배터리가 나오면서 뭐 46파이라고 얘기하죠. 삼성 SDI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커진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면서 상당히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됐고 최근에 보면 BMW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에 각형 배터리만 썼었는데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채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 각형 배터리가 가졌었던 장점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이 대세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저희는 일부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그건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의 그 니즈 때문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결국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뭐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대형화되면서 거기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트럭처럴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는 셀을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팩으로 만들어서 배터리 전기차 이제 플랫폼 안에 넣었는데, 전기차 차체와 이제 자동차를 배터리 팩을 이제 일체화시키는 거죠. 배터리 팩이라는 단계가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허니콤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육각형 안에다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넣는 겁니다. 근데 육각형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략을 하면서 이게 배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어떤 전반적인 강성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넣었던 안전장치들을 오히려 걷어내면서 자동차 생산 속도까지 높이는 뭐 그런 이제 방향까지 가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강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육각형 틀 안에 원통형 배터리를 넣는 거군요. 네네네. 이게 보면은 LG나 SDI가 원통형을 잘하고 있고 SDI도 뭐 원래 강조였고, 근데 SK온은 지금 원통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들이 워낙 잘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 가장 오래된 폼팩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3개 업체가 전 세계 마켓쉐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LG, SDI,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당분간 이제 따라잡기는 저희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이 뭐 시장 선도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패권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또 나올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에도 뭐 정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얘네들도 이제 전기 자동차 계속 내놓고 있고, 테슬라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저는 당분간 크게 바뀌기 변수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뭐 복잡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기보다는 한 두 가지 정도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개는 이제 상하이 공장의 생산성입니다. 상하이 공장이 7월 중순까지 공장을 멈추고 다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 88,000대 이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월간 88,000대라는 거는 연간 100만 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제 자동차의 역사를 뒤집어 봤을 때 한 개 공장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30만 대가 거의 최적화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제 그렇죠. 내연 기관차들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막 진짜 100만 대 가까이 한 공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뭐 이제 기가 프레시 뭐 들어가고 뭐 그거를 셀2 모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줄였느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100만 대를 생산하는 것, 단일 공장에서 100만 대를 생산했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이미 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진율이 이제 2분기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이 10%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마진율이 대략 한 5% 6% 나오나요? 그러니까 테슬라 뭐 주가를 예측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 쌌을 때 테슬라 자체 전기차를 만드는 그 역량으로만 평가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우려했던 거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게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딱 꺼졌거든요. 600%까지 빠지면서.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가 어떤 제조회사로서의 평가만 받아도 충분히 가치는 있는 거죠. 전기차 제조만 따져도. 네, 그렇죠. 거기다 자꾸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그 호사가들이 그런 걸 갖다가 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붙여버리면서 약간의 그 버블이 좀 저는 낀 거를 우려했던 거지. 실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어떤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제조 역량 그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것도 그런 거죠.
얘네가 진짜 배터리 셀을 만든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정말로 너무 잘 만들어 버려서 진짜 여기서도 제조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한국의 이제 뭐 LG 엔솔 같은 회사들이 그때 엄청 우려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엄청 우려하다가 지금은 너무 시장이 커지니까 결국엔 그냥 같이 가는 그림으로 가서 맞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고요.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AI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조 역량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이게 엄청난 이제 이미 그 일가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테슬라가 생산량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들을 보면 대략 150만 대에서 16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거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은 얘네가 이미 캐파 기준으로는 19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를린 공장이 향후에 이제 위클리 이제 5,000대로 이제 곧 이제 램프업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공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100만 대로 이제 램프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연말 정도가 되면 200만 대 중반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될 것 같아요. 올 연말에? 네네네. 와. 그것만 봐도. 네. 근데 텍사스 공장 이런 거 고려 안 해도. 네. 그러면 내년에 그 뭐 중간에 캐파 올라가는 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네. 올해 이제 150만 대 만드는데 내년에도 240만 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연간 50%씩 성장할 거야. 네. 근데 그걸 어떻게든 올해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 그 이상으로. 네네.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 공장이 락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90만 대 초반 정도를 팔았으니까 올해 150만 대 이상을 팔게 되면은 사실 50% 성장한 게 아니죠. 근데 그 테슬라는 지금 중국 외에 나머지 공장에서 그럼 대략 만드는 게 뭐 한 80만 대 요 정도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빼면? 네네. 기존의 네바다 공장이 60만 대 정도 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항상 그 좋을 때는 생산을 잘할 때가 주가는 무조건 좋아요. 얘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생산 이슈가 가장 큰 저는 지금 상황.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쪽쪽 차는 잘 팔리고 있으니까 네. 이제 테슬라 차가 인기가 없을 때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한 공장에서 제대로 계획된 대로 이렇게 생산돼서 올해 정말 100만 대 중반 정도 막 150만 대 가까이 판다. 그렇게 되면 뭐 회사의 가치는 계속 뭐 밸류 애드업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야, 테슬라 하여튼 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이 걱정은 아닌데 하여튼 나중에 진짜 이제 전기차가 막 대중화돼 갖고 테슬라가 계속 이제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길가에 돌아다니는 차 2차 전차 다 왜냐면 모델이 워낙 적으니까 테슬라는 네네. 3 아니면 Y 아니면 X 아니면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다 테슬라 그 또 색깔도 또 비슷한 색깔 좀 많잖아요. 다 비슷하면 그 차 사기 좀 싫지 않나? 이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생각 한번 해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은 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슬라의 글로벌 점유율이 20%를 넘지는 않습니다. 아 전기차 중에서도? 네, 그렇죠. 전기차에 대해서 네. 아직 많은 전기차들이 네.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전기차 나오고 뭐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가 기존에는 점유율 한 15%였다가 지금 20%로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보더라도 모든 차가 테슬라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과거에 우리가 핸셋을 봤을 때 핸셋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분은 삼성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현대 걸리버를 썼고 네. LG를 썼고 아이폰도 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은 애플 아니면 지금은 그냥 삼성이잖아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 쓴다고 해도 뭐 크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라는 것이 과거랑 그러면 이제 뭔가에 인식이 좀 바뀌겠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라는 거의 이동 수단이었고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게 과연 정말 디바이스가 될 것이냐.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가 가진 편의성에 대해 조금 더 밸류를 줄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이 2시라 뭐 왔다 갔다 2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2시간의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로서의 어떤 기능에 굉장히 좀 선착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사 크게 이제 3개 있잖아요. 네네. 이 3개가 지금 현재 각자가 뭘 잘하고 뭘 좀 약간 약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강점과 약점들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사에? 일단 LG 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보면은 파우치하고 원통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폼 팩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두 개로 단순화하면서 케미스트리는 최근에 좀 다변화하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케미스트리를 다변화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3원계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LFP를 좀 더 확대한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 망간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쓰면서 고객들의 이제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이미 됐다.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랑 이제 협업을 계속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엔 SDI보다 좀 뒤쳐졌는데 이미 매출액 기준으로도 이제 SDI보다 좀 많아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아졌고 지금 IRA 관련돼서도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테슬라라든지 G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근데 그런 업체들과 이제 조인트 벤처라든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또 LG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고객들을 갖고 있는 것도 LG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갖고 있는 역량 대비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IRA가 당장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 공장은 2025년부터 돌아간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SDI에 좀 높이 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략적인 수주를 통해서 그 어떤 회사보다 안정적으로 좀 수익성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올해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SDI가 주요 고객으로 갖고 있는 업체들은 BMW라든지 아우디 같은 이제 럭셔리 자동차들입니다. 네. 이제 소재 가격이 이제 오르면 배터리 가격이 오르고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이제 이거를 완성차 업체들이 고객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어야지만 수익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충분히 더 만들려는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볼륨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자한테 가격 전가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네.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우디 같은 럭셔리 차량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가격을 올려가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 완성차 고객 입장에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했던 수주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이제 LG 엔솔도 좀 고생을 했었던 게 이제 뭐랄까 그 배터리 칩 문제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이랬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네들 수익성이 나는 그 이제 그런 럭셔리 차량들은 계속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른 업체들 실적이 좀 안 좋았을 때 SDI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SDI의 저희 능력을 사고 싶고요. SK 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쪽들로 가는 부분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는 좀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솔은 아주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들이 아주 강점일 것 같고 또 다양화를 좀 하고 있고 SDI는 일단 뭐 수익 따박따박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좀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고 저는 좀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SKO는 좀 자금이라든지 뭐 원통형 배터리의 어떤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죠. 이런 건 조금 별로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고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 SK가 후발 주자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사실 향후에 이제 배터리 쪽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물적 분할이 되어 있고 정유 쪽에서 돈을 번 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약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전에 그 보니까 뉴스가 나왔네요. SK가 국내에서 자금 조달 받기로 됐나 봐요. 네, 2조 정도. 어떻게 받아요? 지금 국내에서 그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거죠. SK온에.
무슨 뭐 투자회사나 뭐 이런데 네네네 국내 프리세일즈를 한다고 프리 IPO를 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네, 이스트 브리치 파트너스 컨소시엄이라고 원래 해외 쪽 칼라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칼라일이 최근에 뭐 대표가 사임하고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답보 상태였는데 지금 국내 쪽이랑 지금 2조 정도 얘기가 지금 기사 떴네요. 좀 전에.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3사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배터리 소재 쪽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좀 우리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소재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양극재로 돌아가 보면 이제 IRA에 맞추기 위해서는 메탈 소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미국 쪽에서의 어떤 과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포스코 그룹과의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GM이라고 생각을 하면 포스코 케미칼이랑 얘기를 하면은 우리 너네 리튬 어디서 가지고 와, 니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포스코 자체가 이미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고 니켈을 이제 재련할 수 있는 기술들 다 가지고 있고 SNC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밸류체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LG 그룹하고 같이 해서 인도네시아 쪽에 또 들어가서 니켈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것도 포스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니켈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이제 그런 것들을 조달을 해서 IRA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는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오른 건데 이런 업체들이 저희는 향후에 중요하게 이제 선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LNF는 어떻게 조달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사이클 어차피 그 IRA 내에서 보면은 리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미에서 리사이클을 해서 조달받을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보조금이 될 것 같다, 될 수 있다,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있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리튬이나 이런 쪽들은 호주나 이런 쪽들하고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G 화학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계약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사급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엔솔의 강점이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해가면서 하게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LG 화학, LG 엔솔과 관련된 그 밸류체인들이 저는 굉장히 좀 강점을 띌 것이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LG 엔솔 쪽으로 해서 GM 쪽으로 납품하는 뭐 그런 관련된 밸류체인이니까요. 저희는 좀 이런 부분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서 관련 회사들 주가 다 좋았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고려아연도 이제 LG 엔솔한테 이제 전구체 뭐 생산도 하고 동박도 뭐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탈 관련된 부분의 소싱들에 대한 대책들을 LG가 생각보다 빠르게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 말씀하셨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가 이제 FTA 맺어진 국가인데 호주에 이제 재련 설비가 있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망간이 나오고 뭐 망간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배터리 소재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디서든 이제 재련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전체 시장은 뭐 잘 모르겠으나 배터리 쪽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확실히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을 한다면 배터리 그냥 완성 배터리 만드는 큰 회사들 아니면 소재 부품 이쪽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개 다 뭐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두 개 중에 좀 더 무게를 준다면 뭐 소재든 혹은 뭐 배터리 셀 업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고 싶다? 저는 이제 셀 소재를 나누기보다는 이제 어떤 회사를 살 거에 그냥 좀 주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들을 잘 분석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 엔소를 저희가 좋아하고 LG 화학을 좋아하고 LNF나 아니면은 그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LG 엔소를 사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미국 쪽에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도 LG 엔솔이기 때문에 저는 LG 엔솔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 엔솔에 또 연관되는 여러 회사들을 맞습니다. 역시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네네네네. 네.
LG 화학도 지금 점점 엔솔에 뭐 넣는 게 많아지고 있죠. 엔솔에 넣는 게 많아지고 있죠. 지금 2분기에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고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뭐 양극재 쪽 사업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LG 엔솔 물적 분할을 하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네. 많이 했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화학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LG 엔솔을 갖고 있으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LG 엔솔이 지금 연간으로 7조씩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LG 엔솔을 떼놓고 보고 LG 엔솔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G 화학은 화학 사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 시황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연간으로 에비타가 2조 후반에서 3조 정도는 나는 상황에서 네. 그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서 이제 화학 쪽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배터리 소재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사실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 연간으로 배터리 소재에만 1조를 투자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입장에서 1조 투자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지만 LG 화학이 갖고 있는 캐시플로우 내에서 1조는 뭐 외부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저희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LG 화학이 앞으로 소재 쪽에서 굉장히 강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LG 화학이 갖고 있었던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LG 화학은 이제 케미칼 회사다 보니까 네.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전구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이제 스멜팅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금속과 관련된 부분이 없었었는데 네. 그 부족함을 이제 고려화연과 함께하면서 채우고 있는 거죠. 네네네. 리스크 요인은 혹시 뭐 있다고 저희 투자자들은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마켓이 저는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시장 상황.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업체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정받을 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나 최근에 뭐 본업을 보면 사실은 그 ABS를 많이 생산하는데 네네네. ABS가 좀 스프레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네네.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건데 사실 근데 최근에 LG화학 주가가 좋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든 기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의 어떤 밸류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고 있는 네네.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LG 화학만 떼놓고 보면은 이제 뭔가 그런 이제 화학 쪽에서 안 좋은 부분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ABS 스프레드는 역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제 LG 엔솔은 ABS 플레이어 중에 LG 화학은 ABS 플레이어 중에서 원가 경쟁이 굉장히 좋은 업체고 기술력도 좋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스프레드가 내려가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이라고 화학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소재들에서 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2분기에 이제 단적으로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이제 적자가 났는데 LG 화학은 영업이익이 분기 정업이익이 5천억이 넘었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전략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에 강점이 있는 업체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LG 화학입니다. 네, 저는 화학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배터리 확실히 앞으로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데 이제 그쪽에서 어느 회사가 그래도 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지까지 오늘 시간이 없는데 태양광 한 말씀 딱 간단하게. 태양광 시간이 없지만 일본에 네네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태양광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BBB 법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BBB 법안이 통과되면 되게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름을 바꾼 게 이제 IRA로 바뀐 거거든요. 그 IRA 내에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태양광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미국 내 태양광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 동시에 미국 내의 밸류체인을 확대하고자 하는 얘기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LG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굉장히 큰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향후에 이 공장 캐파에 비례해서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증설을 하면 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중국 업체들이 80~90%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한화나 미국의 퍼스트솔라 같은 업체가 될 텐데 이런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등에 업고 이제는 마켓쉐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쓰게 되면 향후에 미국에서 장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업종에서 미국 이외에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가 중요한데 OCI가 그 포지션입니다. 네. 그 OCI하고 바커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OCI가 또 열심히 증설을 해줘야 하나솔루션이 미국 사업을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둘이서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국 사업이 커지는 거에 OCI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광 얘기를 짧게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전문가시니까 한번 또 이렇게 간단히 코멘트라도 한번 들어야죠. 다음에 한번 그러면 태양광 한번 더 신재생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함께해 주신 강동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의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